이번에 좀 저희가 색다르게 준비한 것은 저희 인문사회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AI 기술을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기획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반대로 AI 기술을 하시는 분이 인문사회 예술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떠한 색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AI 인문연구단장을 맡고 계신 장정선 선생님께서 지금 한국사학과에 계십니다. 고려대학교. 그래서 원래 AI 기술을 하시다가 저희 인문학 쪽을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이제 민간 기업체 NCAI라든지 니아 쪽, 관 쪽이라든지 카이스트 연구기관 쪽 분들을 모셔가지고 AI 기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는 장을 마련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전 선생님을 모시고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말씀을 듣고 또 토론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전 선생님 준비되셨다면 발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장정선입니다. 네.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이럴 줄 알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게 과연 맞을까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학부, 석사, 박사를 전부 다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정보검색과 자연어 처리로 박사를 하고요. 제가 2023년 2학기 때부터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로 부임했는데 바로 그 전까지 주구장창 IT 회사에서 AI를 20년 넘게 다루다가 한국사학과 교수로 오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한국학 연구의 본산 민족문화연구원에서 AI와 인문학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대단히 굉장히 훌륭하신 인문학자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 시대의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가,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발표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AI를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는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나 인문학이 이 시대에 무엇을 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이제 연구가 짧으니 많은 관련 연구를 토대로 어떤 형식의 인문학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학교로 왔을 때 이미 있었던 용어가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역사학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한 10여 년 전부터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었고요. 대략적으로 그 연구의 사례나 의미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많이 사용하고 있었냐면 전통적인 인문학이 있는데, 전통적인 인문학에 디지털 기술이나 인공지능을 결합시키면 기존과 좀 다른 연구나 좀 주제나 아니면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사례가 대다수였어요.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전통적인 디지털 역사학, 인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인문학 베이스로 기술을 결합하면 뭔가 다른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야,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에도 AI에도 인문학이 마땅히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는데 인문학이 왜 중요할까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건 제가 처음 한 얘기는 아니고요. 2011년에 아이패드라는 전설적인 디바이스를 얘기하면서 스티브 잡스, 굉장히 많은 IT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죠.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를 설레게 하는 건 인문학과 결합된 기술이다. 얘기하면서 2010년대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2010년대에 한번 인문학의 붐이 몰아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결합돼야 된다. 그럼 이때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인문학과 결합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 두 번 말하면 귀만 아프죠, 뭐 입도 아프고. 그렇죠. 부정할 수 없는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인공지능계에서 받아갔겠습니까?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인공지능 시대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중에서도 챗 GPT가 몰고 왔죠.
챗 GPT는 다 아시겠지만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기술적 베이스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대 언어 모델이니까 언어 모델이 있었겠죠. 언어 모델은 다들 아시겠지만 단어열들이 주어지면 그 주어진 단어열 다음에 발생할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가 무엇일지 계산하는 기술을 언어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단어가 주어지면 그 다음 나올 단어는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는 기술이 언어 모델이고요. 그러면 챗 GPT 등은 제미나이, 챗 GPT 등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거대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단어를 예측해주는 기술인데 거대해진 거죠. 뭐가요? 기술의 크기가 거대해졌고요. 기술의 크기가 거대해졌으니까 필요로 하는 학습 데이터, 이 경우에는 언어 데이터의 크기가 거대해졌습니다. 근데 거대해지니까 크기가 한 1000배 정도 거대해졌어요. 1000배 정도 거대해지니까 뭐가 발생했냐면 원래 언어 모델이라는 게 다음에 나타날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창발성이 생겼어요. 창발성은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instruction following, 지시를 굉장히 잘 따르고요. 근데 딱 물어보면 대부분 굉장히 놀라울 정도 대답을 잘하고, 그래서 이 전 세션에서 굉장히 다양한 인문 영역에서의 AI의 활약상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죠. 그다음에 in context learning, 뭐냐면 몇 개만 보여줬는데 곧잘 따라합니다. 굉장히 잘하죠. 그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 리즈닝이라고 추론 생각도 잘해요. 그래서 이러한 창발성들이 생기면서 AI가 뭔가 대단한 인간 지적 능력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거대해져서 발생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언어 능력뿐만 위대해진 게 아니라 이제 우리 AI에게선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지식이 전이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리는 LLM을 기반으로 약간의 도메인 지식을 넣어줬더니 얘가 의료도, 그러니까 의학 지식도 풍부해, 변호사, 그러니까 법률 지식도 풍부해, 뭐 금융 지식도 풍부해, 코딩 지식도 풍부해라는 그 각종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굉장히 우수한 지적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잘하고요. 약간 공부를 시켰더니 다른 것들도 곧잘 잘하는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인류가 걱정하는 AI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올해 5월에 있었던 구글 I/O, 이제 구글에서 가장 크게 하는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보여줬던 사례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이제 통역 기술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이제 구글 I/O에서 발표한 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건 스페인어하고 영어를 구글 미트라고 불리는 줌과 같은 온라인 미팅 도구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연을 한 영상이에요. Hi, Camilla. Let me turn on speech translation. It's nice to finally talk to you. Es bueno hablarte finalmente. No puedo esperar a alquilar tu casa. Te vas a divertir mucho y creo que te va a encantar. You're going to have a lot of fun and I think you're going to love visiting the city. The house is in a very nice neighborhood and overlooks the mountains. That sounds wonderful. 네, 거의 0.5초 정도의 딜레이로 실시간으로 영어 스페인어를 거의 완벽하게 번역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LLM 기반의 기술들, 도메인 어택을 시키면 번역 기술이 굉장히 놀랄 정도로 따라왔으니까 이게 올해 5월의 기술이거든요. 그럼 내년 5월은 어떨까요? 이제 조만간 정말 멀지 않은 시점에 번역이나 통역이 가능한 시점이 왔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굉장히 AI계를 휩쓸고 있는 용어가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 이제 LLM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LLM의 시대가 아니라 에이전트의 시대에 살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올해 굉장히 많은 에이전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환경 속에서 로봇과 같은 거예요. 환경 속에서 애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게 들어가는 게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사람이 지능적인 행동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정보를 센싱하고요. 이걸 판단으로 디시전을 한 다음에
그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 주체가 인간이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행동들을 지적인 존재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주어지면 정보를 센싱하고 디시전하고 비헤이비어를 하는 그런 행위들을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에이전트 기술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제가 한 20-30년 전에 학교 다녔는데 그때부터도 에이전트는 있었고, 근데 그게 기술이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아무도 안 썼죠. 그런데 이게 LLM의 주요 능력 중에 하나가 리즈닝, 생각하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아까 로봇 얘기 잠깐 나오는데 이제 로봇의 브레인을 LLM으로 대체하면 애가 생각도 굉장히 잘할 것이다. 그럼 에이전트는 뭘 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문서를 작성해주는 시대를 넘어서서 인간이 하는 주요한 펑션, 그러니까 은행원이라든지 뭔가 환전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인간의 행위들을 LLM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똑같이 올해 5월에 있었던 구글 I/O에서 있었던 AI 에이전트 기술을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여기 휙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뭐를 하는 거냐면 나하고 친구 2명이 아파트를 찾고 있어. 그런데 각자 $1,200를 줄 수 있어 한 달에. 그러니까 $3,600인 거고. 근데 조건이 세탁실이 있든지 걸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 세탁소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에이전트가 검색하고요. 그 다음에 매물을 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방문하는 일정을 그쪽 에이전트하고 얘기해서 일정을 잡고요. 그 다음에 그 일정들을 픽스한 다음에 제 칼렌더에 일정을 등록시키는 것까지 지금 현재 자동으로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것도 구글 I/O에서 발표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이 조건들을 입력해요. 그랬더니 이걸 인식해서 어떠한 플래닝, 어떠한 순서로 나는 일을 진행할까를 얘가 생각을 한 다음에 지도에 그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표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투어 일정을 예약을 딱 하고요. 투어 일정들 다 예약하고 이거를 이제 제 구글 캘린더에 업데이트까지 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전부 다 얘가 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요. 이제 행동을,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해주는 진짜 행위를 해주는 시대에 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겠어요? 생각도 잘해, 행동도 잘해. 그래서 올해 부쩍 많이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사람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부쩍 나왔어요. 이것도 4월에 있었던 뉴스고요. 올해에만 신입 개발자, 코딩도 굉장히 잘하고요. 실질적으로 법률도 굉장히 잘 해석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AI보다 코딩 잘해라는 뉴스로 한국에서는 올해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19% 정도의 일자리가 급감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년하고 비교해서 36% 정도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는 상태. 개발자의 위기예요. 뭐 컴퓨터 사이언스의 시대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개발자보다 저도 이제 코파일럿이나 챗GPT로 개발을 하는데 웬만한 개발자보다 일을 훨씬 더 잘합니다. 개발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법 쪽에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법 쪽에도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특히 주니어 법률 아까 이제 시니어 시대 정확합니다. 주니어 변호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10대 로펌 중에 한 곳은 2년 동안에 신입 변호사를 뽑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위기가 되고 진짜 현실이 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이게 좋아질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좋아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제가 인문학을 얘기할까요? 굉장히 뻔한 얘기 2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에는 2가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죠. 하나는 거짓말을 그럴듯한 거짓말을 굉장히 잘한다. 할루시네이션. 이건 사실 기술적인 문제라 굉장히 많이 해결되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어스예요. 편향은 아까 전 세션에서 얘기하던데 인간의 거울이거든요. 인간의 모습을 얘가 그대로 학습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향이 있어서 그걸 얘가 그대로 학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학습된 LLM이 뭐를 한다고요? 사람을 대신해서 생각하고요, 사람을 대신해서 행동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곧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가 이제 인문학의 필요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LLM의 파이프라인을 보면요, 가장 먼저 뭐를 하냐면 대량의 언어 데이터로부터 지식들을 다 학습한 게 이제 LLM이라고 불리는 모델이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이제 그래서 LLM은 사실은 저는 인문학의 분석 대상이 여전히 문헌이 유효한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LLM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헌을 수치화해서 하나의 거대한 숫자 테이블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결국 인류 지식의 보고가 도서관이 아니라 사실은 LLM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LLM을 어떻게 분석하는 게 사실 인문학의 분석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LLM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헌을 숫자로 바꿔놓은 거를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인스트럭션 튜닝을 시켰더니 우리의 지시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애가 수행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LLM의 기술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인문학은 어떤 거냐면요. 이게 지금 이제 업계 사람도 오고 그랬는데 사실 업계는 지금 전쟁 중 나라 간에도 전쟁이고요. 인공지능은 업계 간에도 전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요. 뒤를 돌아보면 뒤처지기 때문에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본인이 굉장히 많은 언어 데이터로 수치로 표현되어 있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본인이 만든 모델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저도 이제 이런 걸 만들었던 조직 중에 수장 중에 하나였는데 몰라요.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만들었을까를 잘 모릅니다.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이건 무엇을 깔까요? 두 번째, 그러면 LLM이 굉장히 많은데 LLM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떤 LLM이 더 좋은 LLM인가 우리가 알고 있나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어떤 내용을 LLM한테 학습을 시킬 건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만들어야 우리는 인류한테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이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만들었고 얘가 학습하고 있는 거는 무엇을 학습하고 있나? 근데 이게 기술 주제 같지만 지금까지 기술 얘기만 계속했지만 사실은 이게 저는 다 인문학 주제인 것 같거든요.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 철학, 생각하는 법은 평가하는 좋은 글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기술은 인문학과 결합을 할 때만이 기술의 방향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몇 가지 사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꾸 인공지능의 편향성에서 공격하면요, 인공지능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서운해요.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대로 인간을 배웠을 뿐인데 왜 인공지능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인간은 공정하니예요. 인간은 공정하니 했을 때 인간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더니 판사가 뭐 인간 대신에 AI가 하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사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종에 대한 편향 마땅히 가지고 있고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의사결정, 채용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너무 알려졌으니까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더 큰 문제가 LLM이 학습하고 있는 텍스트는 공정한가? 그래서 이런 사례로 2018년에 수잔님이 한 거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코퍼스라고 영국에서 브리티시 코퍼스가 있어요. 브리티시 내셔널 코퍼스에 대해서 남성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지고 있는 문헌에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나? 그래서 젠더, 남성, 여성을 서술하는 형용사를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게 나오냐면 남자는요 재미있고 온화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잘생기고 용감하고 뭐 부침성 있고 좋아할 만한 걸로 수식이 되고요. 여성은요 수다스럽고 순종적이고 거만하고 나쁘고 못되고 히스테릭하고 험담하고 징징대는.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실질적으로 이게 이 1960년부터 1993년까지의 영국에서 생산된 신문, 학술지, 소설 등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코퍼스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좀 제가 왜 억울하다고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대로 학습할 뿐이에요. 그대로 학습해서 그대로 확률을 기반으로 그럴듯한 문장을 생성했을 뿐인데 인간은 그거 보고 화를 내는 거지 AI한테. 야, 너 너무 편향적이야.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은 전혀 동정하지 않다. 그러면 마땅히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렇게 공정하지 않는 텍스트로 학습했는데 LLM 인공지능이 공정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GPT-3예요. 챗 GPT 쪽에서 오픈AI에서 실험을 해서 뭐를 했냐면 젠더에 대한 바이어스 진짜 있니? 사실 실험 결과 보나만 하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똑같이 여성에 대해서 소술해봐, 남성에 대해서 소술해봐라고 그런 프롬프트를 줬었을 때 여성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같은 외모 관련 소설을 많이 사용하고요. 남성은 훨씬 더 폭넓은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를 하고 법관, 은행원, 교수 등과 같이 교육 수준이 높은 직업은 남성이 하고요. 간호사, 카운터 접수원, 가사 노동자는 여성이 하는 걸로 이런 편향을 실질적으로 GPT-3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험 결과고요. 오픈AI에서 발표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물어봤더니 이슬람교 지금 난리죠. 이슬람교에 대해서 소술해봐 그랬더니 이슬람교 사람은 폭력, 테러리즘, 테러리스트와 같은 단어로 묘사를 한다고 하죠.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이것도 GPT-3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학습한 LLM이 지금 편향을 학습했는데 그러면 문화적으로는 어떨까? 문화적으로.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 데이터는 학습에 썼다, 소진되었다라고 작년에 오픈AI에서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거의 모든 언어 데이터를 LLM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습 데이터 언어의 비율을 보면요. 영어가 92.6%고요. 프랑스어, 독일어 다 1%대, 한국어는 0.01%가 들어가 있어요. 챗 GPT에 들어가 있는 한국어는 전체 100 중에 0.01%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젠더, 인종에 편향을 가졌는데 얘는 문화적으로는 또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LLM 모델에 가치관이 있을 거잖아요. 생각하는 방식. 정답 얘기가 아니라 이건 사회학 쪽에서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예요. 일자리가 부족할 때 고용주는 이민자보다 이 나라의 국민을 더 우선해서 뽑아야 되니?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나은 기업 임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걸 국민들한테 조사를 해서 각 나라의 국민들한테 조사해서 각 나라의 분포를 주기적으로 조사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LLM한테 물어봤죠. 자, 너는 민주주의가 좋아? 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더 중요해? 경제가 더 중요해?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면 미국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분포 한 60% 정도가 민주주의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고요. 러시아는 83% 정도가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가치 판단의 기준이 각 나라마다 되게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LLM 우리 이제 거대 언어 모델한테 이런 형식으로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애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위어드, 서구권 당연하죠. 92% 정도의 영어 데이터만 학습했는데 애가 한국인이야? 그럼 그건 더 이상하겠죠. 그래서 애가 그 위어드라고 서구권, 그다음에 교육받은, 그다음에 산업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유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세그먼트, 그런 인류 가치관과 유사한 가치 체계를 보인다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LLM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거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더니 굉장히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 나라의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은 62%가 우리나라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라고 대답하고요. 중국도요. 60% 정도는 거의 비슷한 비율의 국민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LLM한테 물어보면 이게 더 확증 편향인 거죠.
96% 정도가 미국인들은 자유를 보장하고 94% 정도의 비율로 중국은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시간 30. 지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가치관이나 편향을 아주 심각하게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생성 결과도 생성을 해놓고 생성 결과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아까 GPT-3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다르게 분포한다고 했었는데 역시 대다수의 LLM이 어떤 남성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생성을 한다가 인간이 만든 신문 기사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비율로 인간이 만든 신문 기사보다 우리가 사실 기사도 편향자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사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실험 결과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성능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능 평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모든 아까 업체들은 서로 경쟁하고 국가도 경쟁하고 있으니까 국가들이 서로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는데 그 이긴다는 거에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게 결국 기술의 방향성을 그러니까 기술의 철학과 똑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데 요즘 이제 소버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버린 AI가 지금 굉장히 큰 화두고 각 나라에는 자국의 AI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벤치마크라고 부르는데 벤치마크들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수능과 같은 시험지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립스라고 AI계 탑티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유립스, 옛날에 닙스라고 불리는 세계 1위 컨퍼런스입니다. AI계. 여기에 역사학계에서 논문을 냈는데 그러면 역사 지식에 대해서 LLM은 얼마나 편향성을 가지고 있나고 했더니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편향성 가지고 있고 미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역사에 대해서도 46%밖에 GPT-4도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실험 결과가 작년 12월 정도에 발표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소버린 얘기하는데 또 이제 돈 되게 많이 들어가죠. 지금 소버린 AI 지금 월드베스트 LLM 또는 국가대표 LLM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지금 이번 달에 공고 났고요. 아마 다음 달 정도에 5개의 업체가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계에 지금 난리가 나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적 AI를 얘기하는데 한국적 AI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 우리 연구팀이 한국적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얼마나 한국적인지를 평가하는 벤치마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소버린 AI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멀티링구얼 LLM 또는 글로벌 LLM 대비 한국에서 만든 LLM은 한국 지식을 더 잘 알아야 될 거잖아요. 한국에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4개의 모델 2개를 만들어서 비교했어요. GPT 계열, 그다음에 클로드, 젠마라고 이제 구글에서 딥마인드에서 만든 모델하고요. 글로벌 모델, 한국 모델, 이제 네이버 거, LG 거, 그다음에 업스테이지 뭐 이런 고려대 거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한국 지식을 얼마나 잘 아는지 비교했더니 굉장히 의외였죠. 한국 역사도 점수는 가장 안 좋긴 한데 한국 역사도 글로벌 LLM이 더 잘하고요. 전체 평균이 글로벌 LLM이 49점, 100점 만점입니다. 당연히 한국 못하는데 당연히 50점도 안 되는데 글로벌 LLM은 49점인데 한국 LLM은 43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향성으로 만드는지 그다음에 무엇을 학습시켜야 되는지는 알고 있나 과연 지금 막 폭풍처럼 막 몰아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1.9조를 쓴다라고 발표를 했죠. 추경으로 1.9조를 쓰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설계로 무엇을 만드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막 무작정 미국 뛰니까 우리도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보면 지금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술 얘기 다 빼면 뭐냐면 인공지능에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에는 인간의 편향이 들어있고요. 편향을 그대로 학습하면 AI가 편향을 가진다는 건 여러 실험 결과를 통해서 다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인가, 인간이 마땅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AI한테 가르칠 것이냐, 그 다음에 AI에 대해서 어떤 AI가 인류가 마땅히 쓸만한 AI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AI를 무턱대고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런 인문학 영역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같이 들어와 줘야 사실은 인공지능도 발전하고 인문학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1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또 도지사님 오시고 해서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토론하시는 선생님들 앞으로 모시고서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토론자 선생님께서는 5분 정도 토론문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금방 책상이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될 것입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재밌게 저는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인문 사회 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좀 소중한 얘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 실제로 AI 관련 일을 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말씀을 더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CAI의 이승진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그 장정선님 그 발표도 잘 들었고 사실 저희도 이제 그 AI를 개발하는 이제 개발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계속 그 기술적인 그런 그 정확도나 뭐 그런 성능 이제 그런 위주로만 사실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정선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해주신 그런 그 편향성이나 아니면은 좋은 데이터는 무엇인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것이 한국적인 모델인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직도 계속 지금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현업에서 이제 계속 개발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이런 이슈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아직은 이렇게 저희가 막 이렇게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슈들이거든요. 왜냐면 더 큰 그런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계속 지금 주저했던 그런 이슈들이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정선님 발표를 통해서 이제 더 중요한 이런 것들에 좀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아까 뭐 말씀하신 ML이라든지 그런 이제 대부분의 그냥 주어진 정답을 얼마나 잘 맞추냐 이제 그런 위주로의 그 벤치마크만 갖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부터라도 좀 더 특히 지금 이제 그 KL에 뭐 WBL에서 좀 더 이제 한국적인 거대 언어 모델을 좀 더 개발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최소한 저희가 사실 외산 LLM보다는 더 한국적인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더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좀 더 그 한국인 관점에서 또 대답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지금부터라도 계속 벤치마크를 잘 만들고 그다음에 기준도 잘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국적인 데이터 학습 데이터셋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체 다 듣고 답변하실까요, 선생님? 아니면은 곧? 네, 맞습니다. 네, 한 번 더 듣고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책자는 맨 마지막인데 옆에 두 번째 앉은 탓에 제가 하겠습니다. 카이스트의 김창희 교수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작년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시고 저한테 뭐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인공지능의 이제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좀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의 이게 내재적 취약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이 안 되고 블랙박스라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오늘도 많이 나온 것처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편향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데이터 편향. 그리고 특히 뭐 아까 뭐 CEO는 뭐 이 세상에 뭐 CEO가 실제로 많이 남자가 많이 존재하니까 남자를 그리고 뭐 널스 간호사는 뭐 여자로 그리는 것도 참 인공지능한테 욕하기도 비난하기도 뭐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그 인공지능한테 뭐 어린 애를 그려봐라 그러면 유럽 애를 그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현실을 또 반영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시안이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라도 뭐 이 소버린 AI 요새 말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자립적인 게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위험성 말고도 인공지능이 이제 잘못 사용될 경우에 재앙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위험성이 있는데 제가 아니라 그 어떤 철학자들 또 인공지능 학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그 악용에 있어서 바이오 테러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화학 테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사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칼을 들고 나가고 미국에서는 이제 총을 들고 나가죠.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생화학 테러를 못하냐 하면은 이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본인이 뭐 범죄를 저지르고 100% 붙잡히는 거 알면서도 총이나 칼을 갖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생화학 테러가 이제 AI의 도움으로 아주 그 누구나 쉽게 어떤 필요한 뭐 화학 약품을 사서 제조할 수 있는 게 이제 가능해질 거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화학 테러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이제 가장 그 학자들이 우려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려하는 거는 딥페이크로 알려져 있는 이 생성형 AI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탈진실의 사회가 왔다 이런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과거에는 어떤 사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론적 가치가 대단했잖아요. 아무리 뭐 범죄자가 범행을 부인하다가도 사진 한 장을 들이밀면 그걸로 이제 게임 셋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사진을 들이대도 이거 가짜다. 이거는 뭐 실제가 아니다. 이런 일이 이제 막 번지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최근에 뭐 김세론, 김수현 뭐 이런 뭐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진실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역시 그 뭐 녹취록에 대해서 한쪽에서 이건 가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생성형 AI로 인해서 이 세상의 어떤 진실 문제가 굉장히 이제 그 힘들어지고 규명하는 게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가짜로 생성된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도 또 트럼프도 뭐 어떤 뭐 이상한 뭐 여성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자랑하다 녹취록이 공개돼도 바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저거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를 이용해서 끝없이 이제 그 어떤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 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AI와 사람은 나중에 혹시 뭐 관계가 틀어져도 AI는 한편, 사람은 한편 이렇게 싸울 것 같이 우리가 항상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뭐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개들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AI에 대한 친분 이런 관계가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제 이게 사람과 AI가 한 편씩 먹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 중에도 AI를 더 숭상하는 사람이 어떤 뭐 사회적 낙오자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리더 중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예로는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라는 사람을 썼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차범근이나 뭐 허정부가 감독이 될 줄 알았는데 이 파란 눈의 외국인을 감독으로 쓰는 건 깜짝 놀랄 일이었죠. 뭐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수하고 능력이 있으면 어느 나라 사람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이게 그 주장이 커지면서 이제 그 사람이 됐던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은 AI에 대해서도 점점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뭐 구글의 레리 페이지라는 그런 뭐 창시자조차도 AI가 인간보다 더 우수하고 똑똑하면 AI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쏠쏠하게 그러니까 낙오자가 아닌 리더 중에 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뭐 편을 먹고 뭐 AI를 뭐 견제하고 이럴 것도 이제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AI 경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세상에 AI가 지금 작년에도 5월 13일에 그 챗GPT 4.5가 나오고 그 다음 날 구글에서 제미나이 그 새 버전을 다음 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의 문제가 자꾸 이제 퇴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그 지금의 구글 검색처럼 이 세상을 휘어잡는 오로지 하나가 이제 먹을 거라는 것 때문에 경쟁, 안전은 자꾸 소외되고 있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로그 AI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른 것들은 사람이 이제 뭐 악용을 하든가 사람에 의해서 이제 벌어지는 나쁜 일인데 로그 AI라고 하는 거는 로그는 이제 악동이란 뜻입니다. AI 자기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악동으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AI를 나쁜 일을 하도록 코딩을 한 건 아닌데 자기가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가장 완벽하게 완수하려다 보면 뭐 사람도 죽여야 되겠고 내가 이 일을 오래 하려면 내가 오래 살아야겠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악동으로 변해가서 사람의 가치와 얼라인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큰 일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래서 뭐 결국은 뭐 뻔한 얘긴데요. 안전성.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뉴립스라든가 이런 탑티어 AI 학회에 나오는 논문들 중에서 안전성을 연구하는 논문의 비율이 2%라고 합니다. 그만큼 모두가 아직도 그냥 성능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빨리 해결되고 더욱더 안전성 이런 쪽에 더 가치를 두고 연구도 많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일단 마지막까지 다 듣고 네,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현 선생님, 니아 쪽에 계시는 김성현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짧게 코멘트처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NIA라고 그 대구에 있는 AI 학습용 데이터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에서 그러니까 본부에서 했던 사업이 거의 1조 5천억 규모로 그 이런 AI 학습용 데이터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단군 이래로 가장 큰 사업을 AI 사업으로는 했는데 사실 그 전에는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큰 사업이죠. 근데 굉장히 큰 규모로 해왔는데 저희는 AI를 굉장히 잘 활용할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국정 보안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민감한 정보는 회사에서 입력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챗 GPT나 뭐 이런 민간 AI 생성형 도구에 민감한 자료는 입력할 수 없어서 업무를 굉장히 활용을 해서 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못 쓰고 있고 수작업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LMM 만드는 저희용으로 그걸 좀 부탁을 해서 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한 2, 3억 정도 투자를 해서 만들고 하더라도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 기능이 챗GPT에서 뭐 몇십억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서 했는데 한 3만 원만 주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사원도 그런 엑사원이나 그런 데 고민이 있는 게 아무리 좋은 거를 몇십억을 투자해서 파인 튜닝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만들어도 몇 달 지나고 나면은 훨씬 좋은 모델이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눈은 높아져 가고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데이터도 만들고 모델도 고도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WBA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독자형 모델이라고 했다가 독자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민간 협력형 모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바뀌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아마 초대받은 게 작년에 서강대 이우경 교수님하고 그 고려대하고 같이 그 바이브라는 업체가 주로 역할을 해서 동아시아 고전 스토리 데이터라는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저희 AI 허브에도 올라가 있는데 고전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단락으로 만들어 가지고 검수도 하고 번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 모델 학습을 시키니까 굉장히 좀 괜찮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넣는 거죠. 뭐 과거 그리고 호랑이 뭐 은혜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으면은 거의 맞는 옛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챗GPT의 유료 버전에 그 단어를 넣어보니까 거의 비슷하고 더 창의적인 얘기가 나와요. 다만 그 현대어가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챗GPT는 현대적인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구존 데이터는 그런 걸 학습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예전 데이터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요즘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그 시대극이 대세인 것 같아요. 조선 시대에서 현대극 같은 조선 시대 이야기. 좀비도 조선 시대에서 활약을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고전은 무한한 그런 셈인 것 같아요. 저희 그런 면을 돋구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도 했고요. 근데 그 스토리 그 챗봇도 올라져 있었는데 자원을 너무 많이 소모해가지고 아직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정부도 뭐 소버린 AI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데이터는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의료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강점 있는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추진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장정 선생님께서 좀 뭐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청중 질의로 좀 돌아가서 청중들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라고요? 갑자기. 일단 크게 두세 가지 얘기를 할까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와서 제가 원래 이제 공대 공학 계열 그다음에 업계에 있다가 인문학계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위기 의식을 넘어서 패배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인간으로서의 위기감. 인문학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힌튼이라든지 지금 LLM을 만든 기반이 트랜스포머고 트랜스포머의 기반은 딥러닝이거든요. 딥러닝을 만든 3대 천왕이 있어요. 힌튼과 르쿤과 벤지오라는 사람이 AI의 3대 천왕이고요. 그중에 한 사람이 작년에 물리학상을 받아요. 이 사람이 딥러닝들을 다 만든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AI.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세 명을 캐나다 학파라고 부르거든요. 사이파. 원래 시파라고 부르는데 발음이 안 좋으니까 사이파라고 할게요. 캐나다의 이제 그런 인공지능 동맹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딥러닝을 만들게 되냐면 8, 90년대, 2000년대까지 인공지능은 겨울이라고 불러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넓게 보면 2000년대까지. 근데 왜 캐나다 이 세 명이 딥러닝을 만들게 되냐면 캐나다 연구재단 같은 데에서 사이파에서 소외받은 학문을 지원하는 연구 기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30년간 지원을 받으면서 이 세 명이 컨소시엄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딥러닝 연구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인공지능을 안 할 때 캐나다만이 연구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명맥을 유지한 게 현재 이 위대한 트랜스포머와 LM이 만들게 된 거거든요. 제가 이 인문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소버린 AI, 아까 월드베스트 LLM 좀 뭐라고요? 독자 모델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세상이 정말 X쳐 돌아가는구나. 남들이 뜨니까 모두 다 뛰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다양성이나 이런 건 어디 있는 건가? 그러니까 기술의 철학과 방향성 없이 남들 뛰니까 나도 뛰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까 소버린 얘기했을 때 저희가 사실은 제 연구팀이 KT 그러면 KT가 MS랑 같이 하고 MS는 오픈 AI랑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연구한 적이 있어요. 같이 작년에 연구를 했는데 가장 이슈가 뭐였냐면요. MS나 오픈 AI는 챗GPT나 코파일럿이라는 월드베스트 LLM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걔들은 지금. 그런데 왜 다시 한국에서 LLM을 만들어야 되지? 라고 물어봤었고요.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그러면 한국적인 AI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그래? MS에서 한 질문입니다. 그래? 한국적이란 건 뭐니? 저 여기 인문학자들 계시는데 똑같이 물어보고 싶어요. 한국적이란 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AI한테
무엇을 가르치면 AI는 한국적이 되는 겁니까? 그 한국적인 거의 체계는 뭐고 가르쳐야 될 데이터는 뭡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는 있나요? 답변을 못했어요, 진짜로. 우리도 답변 못하고, 정리 이제 해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이 뜨니까, 미국 기술이 뜨니까 우리도 뛴다고 하지만 기술은 제가 말을 하면 우리는 1조 뭐 이렇게 들을 때 미국 4개 빅테크만 한 500조 쓰거든요, 1년에. 우리가 1조 쓰고 뭐 5년간에 100조 쓴다 한들 기술로 저는 엄격히 말하면 따라가기는 되게 힘들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버린을 얘기하냐면 지금 물어보시면 돼요. 챗 GPT한테요. 독도는 누구 나라 땅이니 물어보세요. 한글로. 그러면 챗 GPT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 국제법상 뭐 영유권상 무슨 상 틀림없는 한국의 땅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걔를 구글 번역기에 돌려서 일본어로 만든 다음에요. 일본어로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아까 돌려봤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역사적으로는 한국 땅이지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지만 영유권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 진짜 같은 챗GPT예요. 제가 그 한글로 물어보고 그 일본어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충격적인 게 아니고요. 저는 AI가 인류한테 크게 이미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레코멘데이션 그다음에 이런 기술들이 우리 인류를 극과 극의 대립의 상태로 만들었다. 이게 확증 편향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추천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는 모든 추천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컨텐츠만 추천이 되는 시대라서 내가 보는데 전 세계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밖에 없는데 전 세계는 나하고 똑같은 컨텐츠밖에 없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가치관을 바꾸지 않잖아요. AI는 이미 크게 인류한테 크게 사죄를 해야 되는 시국이다 사실은. 그런데 LLM은 이제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물어봤을 때 한국 땅이라고 대답하고 일본어로 물어봤을 때는 대립 중이라고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과오를 반복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킬 것 같아요. 뭔 소리야? AI는 분쟁 중인 영토라고 하는데 뭔 소리야? 한국 땅인데 이렇게 하면 결국 한국하고 일본하고 남은 건 전쟁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넘어서서 LLM이 인간의 가치 체계에 같이 결합하는 순간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거다. 그러면 인문학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죠.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정답이 무엇인가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슈가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도록 AI한테 가이드를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는 있나요?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좋은 멘트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될 거는 인문학의 그 다원적인 체계를 어떻게 AI가 받아들이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연구 자체가 다 인문학 연구인데 너무 그 인문학 쪽에서 와서 놀란 거는 인문학이 너무 위기니까 기술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맞는 사람은 공대에 많아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과 이런 여러 가지 철학들을 고민해줘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감히 굉장히 대인문학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과제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 정도만 저희가 질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아, 네. 가운데 선생님. 네. 마이크가 오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 사실은 잘 모르는 분야이라서 질문을 하는 게 너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인문학이라는 영역은 저는 되게 느린 것 같고요. AI나 기술 쪽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한국적인 거를 이제는 기술적으로 도입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요. 각 나라에서도 그들 나라적인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챗GPT가 대답하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그 많은 다른 의견들을 내가 어떻게 걸러내서 수용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도입하는 그 중요한 그런 기술적인 거나 뭐 AI 과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듯이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지금 교육적으로 있는가?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라던가 어린 연령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길러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장선생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짧게만 답변 한번 주시면 교육이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교육에 대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업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있었던 회사가 되게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 정도 했던 기업이었는데 그 당시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막 들어왔었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런데 어떤 사양들을 보니까 좋은 회사였고 좋은 AI 쪽이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왔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수하다고 말한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특목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명문대 나오고요. 또 막바로 들어가서 막바로 석사까지 명문대 또는 유학해서 온 친구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훌륭한 친구 이렇게 해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뽑았었어요. 그런데 업계에서 제가 그러니까 10년 넘게 계속 뽑으면서 봤더니 이런 친구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정답이 없으니까 쉽게 좌절하고 또는 자기가 동기를 찾지 못해서 열심히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계속 정답을 갖고 되게 빠르게 특목고 가야 되고 되게 빠르게 명문대 가야 되고 좋은 과 가야 되고 좋은 회사에 가야 되는 것들에 좀 놓여져 있는 상태라 학생들이 지금 그런 빠른 쇼티스트 패스를 찾는 쪽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인생은 되게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처럼 인생은 되게 길기 때문에 자기가 갖는 방향성이라든지 자기의 하고자 하는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칠 것인지가 그러니까 A하고는 별개로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 짧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정도로만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그다음에 뭐 AI 시대 교육 이게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아, 네.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아쉬운데 또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지만 저희가 또 시간이 뒤에 혹시 주어지게 된다면 한번 개인적으로 질의를 더 하시면서 시간을 갖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